네, 팀킴을 구성하고 있는 양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관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네, 날씨 엄청 춥죠. 네. 네, 갑자기 한파가 되고 있네요. 예. 빨래도 못하고 아파트에서 매일 방송에서 빨래하지 말라고. 저희도 똑같은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하지 말라고. 아까 기상기부 잠깐 내일 낮에 잠깐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 틈을 놓치면 안 되는데. 네. 이제 빨래가 거의 이제 그 포화 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데 큰일입니다. 빨래방이라도 가야 되나.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내용도 김은지 기자의 발제로 시작을 해보죠.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청와대 안보라인 기소가 마무리되어 가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청와대 정책 라인을 겨냥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계청.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통계청장 교체 그리고 통계 소위 조작 논란이라는 이야기로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건이 지금 이제 통계청장을 이미 전임자들 2명을 조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홍장표 수석 그리고 또 일자리 수석까지도 조사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여당 일각에서는 더 윗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감사원이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검찰로까지 연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전 사건처럼? 예, 수순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나오는 보도들의 행태들, 특히나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 스스로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원장의 그러한 발언들이 굉장히 논란이 된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전례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뭐 네이밍을 보면 통계 조작이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통계 조작이 되어버리면 이제 이건 범죄 행위가 된다. 이걸 이제 깔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감사를 넘어서 수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 있는 거죠. 감사원이 먼저 치고 그다음에 검찰에 받아서 수사를 이어가서 사법 처리를 한다. 이 일련의 현상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새로 불거진 이른바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통계청장을 교체해 당시에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여러분이 가계 동향 조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가계 동향 조사라는 게 한국의 그러니까 소득과 가계들의 소득과 소비 수준을 조사하는 아주 전통 있는 조사입니다. 이게 1942년 일제 말기부터 시작된 조사고요. 그리고 이게 1950년대에는 한국은행에서 하다가 1963년부터 이제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제 조사인데요. 이게 경제 사회학자들이 이 통계 의존을 많이 하죠. 엄청나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 스스로도 뭐 책을 쓰거나 이럴 때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경제 정책을 세우거나 복지 정책을 마련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여기에 대한 뭐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2018년에 이제 그 당시에 황수경 전 그 통계청장 아래서 가계 동향 조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었는데요. 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을 높여서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임금을 보전함으로써 소득 수준을 높여주는 정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의 결과가 이제 2018년 1, 2분기에 나온 결과들을 보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진 통계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통계를 두고 당시에 이제 통계학자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이제 그 뭐 노동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표본 자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 이전과 되게 비교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전에 해오던 표본 어떤 그 추출 방식과는 다른 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실제로 이전보다 이제 표본이 더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표본이 더해지면서 소득 하위 20% 1분위에다가 집중적으로 표본이 다른 구간보다 더 많이 더해졌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뭐 분석해 놓은 뭐 연구를 하나 보면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 추가 표본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 1분위의 추가 표본 비중이 71.8%고 다른 분위 비중은 59.2%다. 그러니까 거의 한 13% 정도의 격차가 나는데 이 13%의 격차가 사실은 알고 보면 통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격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또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런 통계들 비교하면서도 실제로 표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통계청이 분명히 알릴 의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하질 않았어요. 통계청이 자체가. 통계청 자체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통계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실 당시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아예 잘못된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통계 자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예. 다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비교가 돼버리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 예, 이렇게 그렇죠. 되어버렸다. 예, 소득이 줄은 거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위와 오히려 하위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이제 통계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당시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소득주도 성장 정책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이거 폐기시켜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그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 표본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 황수경 통계청장의 뒤를 이은 강신욱 연구원이라는 분이 통계청장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실은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을 통계청장으로 앉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약간 문제 제기가 좀 되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통계청장을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옳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의 통계적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통계청 자체가 표본 자체를 바꾸고도 그 표본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지 않은 채 그냥 발표해서 혼선을 일으켰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 조작이 아니라 오히려 통계 혼선을 초래한 게 있다. 통계청에서. 예, 그렇죠. 당시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이제 이게 워낙 디테일한 전문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내용이 나오는 걸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좀 먼저 지적을 해보자면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사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계청장이 이러한 이슈로 경질되는 모양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았다. 그때 논란이 엄청 됐었어요. 그 당시도 사실. 그런 지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적인 비판을 받을 부분들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과 같은 범죄인지 아닌지 여부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다른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적 책임으로까지 기어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사실은 그것은 국가기관의 통계청의 전체 신뢰를 깎아먹는 사실은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사법적 처리로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논점을 추출합시다. 일단 정권 교체. 예를 들어서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교체가 된다든지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교체가 됐을 때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은 어찌 본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정 철학이 다른 정권이 국정 철학이 다른 이전 정권의 어떤 정책 철학과 정책 방향을 그대로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정책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의 순기능으로도 볼 수가 있다. 길게 놓고 본다면.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정책 뒤집기를 넘어서 사법의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불법에 딱지를 붙여서 단죄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바로 그러니까 논점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게 무슨 보복이냐, 잘못된 관계에 대한 청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케이스별로 봐야 될 것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외교안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는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특히나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관여 혹은 봉쇄 정책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으로 이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의 신뢰도라고 하든지 그리고 나서는 정권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 메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전부 다 특히나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 혐의들을 붙여가지고는 공무원들을 줄줄이 혐의 선상에 올리고 심지어 재판을 받아서 유죄 혹은 무죄로 심지어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정말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짚어볼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정책 전환을 넘어서 사법적 단죄를 한 것이 과연 그 옳으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명명백백관 범죄 혐의가 아니라 직권남용죄로 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본다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사된 권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법적 판단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지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국가 통계를 조작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건 사법적인 처리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직 강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토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아마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이것들은 앞으로 공직사회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돌아가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스스로에게 굉장히 부배락이 될 수 있다는 지점들을 분명히 좀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고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이게 우리가 서해 피격 사건, 뭐 공무원 피격 사건만 봐도 좀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새롭게 드러난 팩트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같은데 그냥 해석이 달라지면서 그냥 하나가 직권남용으로 변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그냥 관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심각한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정치의 영역 자체를 아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가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이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면 법은 이제 그때부터는 규제의 수단이 아니라 공포의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게 법치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정치를 축소시키고 법치를 그러니까 소위 법이 남용되면서 법치도 망치는 어떤 그런 길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특히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직권남용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김은지 기자님께서 이 발제문을 정확하게 써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법원에 봤어도 명확성과 그 기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법관들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걸기 시작하면 모든 어떤 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다 걸릴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직권남용이라는 거로 걸어서 뭘 자꾸 한다라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뭐 하나의 청산이라든지 과거에 들여다보면 뭔가 그걸 했을 때는 명확한 명분이 있었는데 이거 자체는 지금 현재 직권남용이라고 해석해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보면 전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들 청산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건 좀 문제의 소지가 좀 다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선시대 사화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권력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대파들한테 모두 사약을 내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비유를 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근대와 근대 이후에 사회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파의 어떤 존재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승복감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선거에서 졌다라고 해서 모두를 절멸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후퇴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정치적 반대파들을 경쟁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적으로 볼 것이냐는 상당히 다른 이제 정치적 구도를 만들어내거든요. 사실 우리가 경쟁자로 보게 된다면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건강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떤 정치가 발전되어가는 측면인 한쪽보다 더 낫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데 이게 적으로 규정이 되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그냥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는 어떤 정치가 이르기 때문에 정치가 나아진다기보다는 악화되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지금 어떤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정치의 구도를 보면 이게 정치적 반대파들을 정치적 어떤 경쟁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 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정치적 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제거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정치와 권력이 행사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직권남용죄 적용 문제를 뽑아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기억이 지금 너무나 뚜렷한 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사법 처리 과정에서 보수 패널들이 나와서 했던 일관된 주장이 뭐냐면 이 직권남용죄로 거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게 말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사실은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이 죄목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보수 패널들이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진보 패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냐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게 아닌 게 문재인 정부에서와 윤석열 정부에서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하나의 일관성이 있다. 그게 뭐냐?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
물론 사실은 예.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이 직권남용죄를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했던 주역이 바로 윤석열 현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로남불이고 뭐 문재인 정부니 윤석열 정부니 가르기 이전에 일관성이 있다. 주체의 일관성. 이 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에서 바로 정치인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게다가 지금 굉장히 이제 검찰 수사팀 검찰의 메인들이 보통 본인들의 이제 특수통 후배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를 계속 불러올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큰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일보 지난 2월 7일에 인터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발언이 있죠. 그때 이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라고 말을 해서 사실상 지금과 같은 상황들을 굉장히 예고한 바가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모로 말씀처럼 연결되어서 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하나 좀 먼 과거의 사례를 끌고 오면 IMF 환란이 있었고 당군 이래 최대 환란이라고 하는 그 IMF 환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때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소가 됐어요. 근데 법원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정책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도 그걸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정책을 이렇게 폈느냐를 가지고 사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가지인 거죠. 우리 정부는 너희와 달라 해서 정책적 색깔을 다르게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내달리는 것. 그거는 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에서 저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제 국민의 평가를 받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정치적으로. 이게 하나의 선택지고. 두 번째는 이걸로는 안 되니까 사법적 잣대를 들이밀어서 범죄화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문제는 범죄화하는 방법에서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가 이야기했던 게 직권남용죄를 들고 나온다라고 하는 전가의 보도로. 바로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무원이 무서워서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네, 그 사실 지점에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윤석열 검찰 수사팀의 적폐청산 핵심 논리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이것이 이제 남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올라갈 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힘실어줬던 지금의 야당 인사들의 일정 부분 성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그 이야기를 하나 먼저 짚고 싶고요. 그리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무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비용을 내게 하느냐라는 것들을 좀 지적을 세게 하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무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능이라는 키워드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 전반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무능으로 다시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냐. 대통령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용들을 잘 몰라서 장악하지 못한다. 그런 지점들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계속 끝없이 직권남용으로 문제 제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직권남용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면 5년 후 지금 정부 인사들도 또 직권남용을 어떻게 대가를 치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공무원들한테 있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다. 심지어 요새 제가 모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녹음들을 많이 하신대요.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나의 무죄를 나중에라도 그렇죠. 입증하기 나중에 위해서. 증명해야 되니까. 예, 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일정 부분 방패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 녹음을 하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남겨놓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한 부처의 익명 게시판에는 이런 글도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조용한 사직을 하고 있다. 조용한 사직이 요새 유행하는 소위 말하는 네, 뭐 젊은층 같은 경우는 그 얘기 많이 하던데. 네, 이제 민지 세대들한테 유행하고 있는 말인데 그게 정말 사표를 쓴다는 게 아니라요. 사실상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표를 쓰는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정권이 나중에 바뀌어서 지금과 같은 당장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굉장히 긴급하게 가면서 그 상황에서 그때 인수위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외에 다른 정부 업무에 있어가지고는 역할을 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검찰에 끌려가서 기소되지 않을까라는 불안들 때문에 각자가 최대한 일을 하지 않는 방식,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굉장히 지금 작동하지 않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포장을 해서 말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뭐냐면 정책의 범죄화거든요. 그렇죠. 응? 맞죠. 예,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책을 자꾸 범죄화시키기, 정책적 결정을 범죄화시키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정책을 집행 안 하는 거죠. 결정 안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네. 내가 결정 안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내가 결정 안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거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실 공무원 사회가 자연스럽게 복지부동 사회로 가게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선거가 있고 정권 교체가 있고 권력 교체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과거의 정부에도 지금 정부로도 교체가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책 부분을 이렇게 권력 남용죄로 자꾸 걸게 되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이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책임을 안 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이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정책적 영역에 대해서 법으로 거는 것 자체는 정치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법이 공포의 대상이 돼서 결국은 행정까지 마비시키는 사건이나 뭐 마비시키는 어떤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굉장히 해프닝성으로 뭐 저런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는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다 디테일을 따져보면 결국은 고위공직자의 책임 떠넘기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보이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영빈관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자기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아, 제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심지어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신문 총리라는 일정 부분 비웃음 비슷한 것들을 샀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영리한 방식인 거죠. 이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그분이 공직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총리조차 몰랐다라고 하면서 떠넘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가 얼마나 작동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예산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할 때가 사회를 한덕수 총리가 봤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여튼 본인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뭐 한덕수 총리도 녹음하고 계실 수도 있죠. 예, 뭐 이게 약간 예를 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그리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에 박지원 서훈정 국정원장 국정원에서 고발했거든요. 그때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한 말이 뭐냐면요. 자기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벌컥 뒤집어져 가지고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국정원장이 뭘 오해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김기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관료 생활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정말 실수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공개적으로 기록을 남겨놓은 게 아닌가? 쉽게 하면 이제 알리바이 확보청원.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정말 최고 결정권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 떠넘기는 게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번에 이 점을 짚어보겠다. 왜 자꾸 정책을 범죄화하는가? 그 정책의 범죄와의 정치적 동기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그 우리 색깔에 맞는 정책을 펴고자 하는데 문제는 정책에는 정답이란 건 없잖아요. 그잖아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찬반은 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찬반은 갈리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는 어떤 그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대의 관성을 뚫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최단 시간에 최대의 어떤 지지세를 모아서 강력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서 성과를 내느냐가 결국은 특히나 단임 정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 바로 이런 어떤 정책을 펴기 위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임 정부의 정책을 범죄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책의 어떤 정당성을 삭감시킴으로써 나의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해 들어가는 역기제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다 이제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가시성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층에 가장 지지를 가장 쉽게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임 정부가 했던 어떤 일들을 범죄화하는 것들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직권남용으로 걸기 시작하면 뭐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직권남용이다라고 해서 어떤 조사를 시작할 때 정말 그런 것들이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느냐 아니면 또 그런 과정들 자체가 또 직권남용이냐 이것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감사원이 조사하는 과정 같은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감사원이 어떤 적법 절차를 거쳐서 뭔가 이걸 계속 해온 것 같지가 않아요. 감사원도 나중에 다음 정부가 왔을 때 이거 감사원이 이거 조사한 거 다 직권남용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직권남용에 걸릴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직권남용을 통한 직권남용 조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구도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김은지 기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결국은 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건 또 명심하셔야 되는 게 같은 보수가 정권을 창출한다고 해서 이게 부메랑으로 안 들어올 거 아닙니다. 보수 정권이 그다음 보수 정권이 잡았다고 해도 앞에 정권을 항상 쳤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정권을 또 청산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물론 이명박 4대강 그것도 쳤던 거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같은 정부가 창출된다고 해서 이게 뭐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공동체의 불행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칼을 들이대고 이제 소위 말해 손에 피를 묻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누군가 단절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의 새로운 결절점이 저는 형성이 된 거라고 그게 되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건데요. 그 새 정부가 전 정부를 치는 것은 있었어요.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게 두 가지 틀이었거든요. 하나는 비리를 때리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돈을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돈이 오가면서 이권에 개입을 했다든지 이거는 어떤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었고 또 하나의 패턴이 뭐냐면 정책을 뒤집는 거예요. 근데 정책을 뒤집고 그 더 이상을 안 가는 거고 다만 정책을 뒤집어버리고 폐기하는 수순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패턴은 그게 아니라 비리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뒤집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범죄화해 버린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패턴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저는 이제 쭉 한번 봤는데 이게 결국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부터 비롯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는 복수열전. 그리고 복수열전의 기법으로서는 어떤 그 주체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일관된 사법적 방법론. 그러니까 같은 사법적 방법론을 가지고 보수 세력이 복수열전을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은 사실 이제 뇌물죄도 있었었고 다양한 다른 혐의들도 있었던 것들은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이 뇌물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직원 이제 같이 보좌했던 사람들은 이제 직권남용 그러니까. 혐의들이 결과적으로 무죄가 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리뷰해보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사실 좀 짚어봐야 될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제 김만권 박사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이제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소수 의견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을 예언했다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인데 이 당시 사건이 이제 과거에 이제 박지원 이제 장관이 현대상선에 4천억 대출하도록 했던 혐의가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명확한 범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냈었고 그때 이제 8대1로 합헌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의 소수 의견을 낸 권성 재판관이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니까 이 결과 이 사건의 법률 조항은 이른바 정권 교체의 경우에 전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들추어내거나 정책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고 때로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행하여진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 악화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공직자를 상직적으로 처벌하는 데 이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거의 지금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16년에 소수 의견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왜 이 직권남용죄 얘기를 저희가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라는 사람이 직권, 그러니까 자신의 직무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 요건이.
그러니까 없는 권한을 백을 써가지고 행사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썼을 때 직권남용죄가 1차 성립 요건이 성립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근데 그것을 가지고 부하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권한을 잘못 행사한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게 권한을 잘못 행사했다는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어떤 정책적 판단 미스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의에 의한 어떤 권한 행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전자의 경우 정책 판단에 있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정답이라는 건 없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이런 걸 해보니까 이 정책이 옳다고 해서 했는데 아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만약에 직권 남용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세상에 무서워서 누가 그러면 정책 판단 결정을 내려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용과 악용의 구분점이 되게 모호하다라는 거잖아요. 직권남용자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법률은 사실 뭐 명확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 지적들이 그러니까. 된 바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이제 애용되기 시작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 찍히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가 이제 작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서 실제로 우리 정부, 그러니까 단순히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동체 운명이 또 지난 앞으로 5년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능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게 될 경우에 가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 클 수 있다라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저희들이 정책 공부할 때 한국이 발전한 요인들을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의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들이 요인 중에 하나로 또 꼽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공무원을 뽑아놓고 복지부동하는 그런 상태로 몰아넣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며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더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우리가 정책적 판단 부분을 자꾸 범죄화시키기 시작하면 사실 정치 영역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정책을 하고 정책을 시도했을 때 성공과 실패가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단죄할 수 있는 건 그 정책 결정을 한 사람이 그 정책 결정을 통해서 자기의 사익을 취했을 경우입니다. 근데 자기의 사익을 취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그걸 직권남용 같은 것들을 걸어서 처벌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전 법 적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그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을 예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단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령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있어서 어떤 판단 미스가 된다면 그건 사법적 처리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력에서 팠던 게 뭡니까? 첩보문건 삭제 지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삭제 지시가 있었다면 이건 판단 미스가 아니라 조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한의 오용이 아니라 악용이다. 이렇게 이제 그 등식을 성립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청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핵심 문제는 그 통계청장을 자르고 속칭 자르고 새로운 통계청장을 앉히고 뭐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다른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범죄가 그러니까 성립될 수 있는 이게 결국 이제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가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이 이제 그거를 뒤지고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검찰이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도 쟁점은 아니 원본이 남아 있는데 그게 무슨 그게 어떤 인멸 시도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이제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법원 가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통계청 같은 경우는 뭘 들고 나올지 현재로서는 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차원에 있어서는 그거는 좀 논외로 치고 아무튼 정책 판단에 대한 어떤 사법적 단죄 시도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요즘만 좀 짚어본 것으로 그렇게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진행 경과를 좀 더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